안녕하세요. 푸른 바다 내음이 가득한 도시, 부산에 살고 있는 올해로 딱 환갑을 맞은 여자, 김지연입니다. 제 곁에는 한평생을 함께해 온 살 많은 남편, 61세 이도현 씨가 있습니다.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 민지와 다희가 있지만 모두 결혼해서 바쁜 서울살이에 정신이 없네요. 아이들이 떠난 텅 빈 집을 저와 남편 이렇게 둘이서 지키고 있습니다. 남편은 꽤 큰 건설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명예롭게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평생 쉼없이 달려온 사람이라 은퇴하면 기운이 좀 빠질까 싶었는데 웬걸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6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니 그 나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엄청난 건강과 체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또래 친구들이 모이면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가 쑤셔서 잠을 설쳤네 하며 약 봉지를 꺼내 보이는 게 일상이지만 제 남편은 그런 아픈 소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마라톤 풀코스를 거뜬히 완주하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매일 10km를 달리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단 하루도 빼먹지 않은 일과였죠. 땀에 젖은 운동복을 입고 현관으로 들어서는 남편의 다부진 몸을 보면 60대 노인이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잘 관리한 4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남편에겐 아주 오래되고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5년 전 신혼 첫날부터 시작된 아침의 의식이었죠. 남편은 매일 새벽 오시면 칼같이 일어나 운동을 마치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뒤 침실로 돌아와 아직 꿈나라를 헤매는 저를 깨웠습니다. 지연아, 여보, 일어나. 아직 잠에 취해 몽롱한 저와는 달리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렁차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는 늘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뜨거운 사랑으로 아침을 열어야 하루 종일 기운이 솟고 일도 잘 풀린다니까. 그러고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깊은 입맞춤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 35년, 제가 몸살 감기에 끙끙 앓던 날에도, 전날 부부싸움으로 서로에게 냉랭했던 날에도 그 아침의 의식만큼은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다들 남편 흉보기에 바빴거든요. 우리 남편은 이제 내가 여자로 보이지도 않나 봐. 부부 사이가 아니라 그냥 한 집 사는 룸메이트야. 그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 도현 씨의 변치 않는 열정에 감사했고 은근한 우월감마저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저를 부러워했죠. 지연아, 넌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우리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넌 좋겠다. 그럴 때면 저는 짐짓 쑥스러운 척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라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남편 역시 그런 자신의 능력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동네 산책이라도 나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꼭 제 어깨를 으쓱하며 큰 소리로 말했죠. 이 사람 나보다 1살 누님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가 10살은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비결이 다 있다고요. 사람들은 남편의 탄탄한 몸과 젊어 보이는 얼굴을 보며 당연히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은 정말 시간을 거꾸로 사시나 봐요. 그러면 남편은 더욱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내 친구놈들 보세요. 다들 배 나오고 허리 굽고 영락 없는 늙은이 다 됐지. 나는 아직 청춘이야, 청춘.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단단했던 행복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자랑이, 그 끝없는 자기 과시가 점차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결정적인 계기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난 친구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내 남편 말이야. 친구들하고 술만 마시면 그렇게 부부 잠자리 이야기를 떠들어댄다더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는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너랑 한판 거하게 치르고 나와야 하루가 상쾌하다고. 그걸 아주 무용담처럼 자랑을 한대. 우리 남편도 그 술자리에 있었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집에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이도현 씨가 또 그놈의 정력 자랑을 늘어놨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처럼 달아올랐고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제 가장 사적이고 은밀해야 할 시간이 남편 친구들의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어 오르내리고 있었다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아침의 사랑은 더 이상 나와의 교감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자신의 젊음과 건강, 남성성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자 과시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의 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살아있는 증거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모든 말들이,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저의 행복이 모두 거짓된 신기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의 요구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남편 이도현 씨가 은퇴를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화롭던 저희의 일상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고 나쁜 쪽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남편이 현역에서 일할 때는 그토록 넘치던 에너지도 하루의 고된 노동 앞에서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는 언제나 아침 단 한 번으로 끝났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일쑤였죠.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 온종일 사람과 일에 시달리는 것은 힘든 법이니까요. 하지만 은퇴는 남편에게서 피로라는 족쇄를 풀어주었습니다. 남아도는 시간과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는 고스란히 저를 향한 집요한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한 번이던 아침의 의식은 하루 3번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아침 운동 직후 한 번, 점심을 먹고 나른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 또 한 번,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 번.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처럼 정확하고 집요하게 저를 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나는 시간도 많고 체력도 더 좋아졌는데 왜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사랑해야 하지? 남편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생각해봐. 이 나이에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우리 나이대의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당신은 정말 복받은 거야. 그는 자신의 넘치는 정력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더욱 맹렬하게 저를 갈망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고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으면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며 노골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제 나이 60, 끓어오르는 남편의 에너지를 제 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가 실망할까 두려워서 저는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지 속도 모르고
남편은 나날이 행복감에 젖어갔죠. 저는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한 후 온종일 집에만 있게 되니 저의 가사 노동은 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삼시세끼 밥은 물론이고 중간중간 간식까지 챙겨야 했으니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남편의 부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이리 좀 와봐. 처음에는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어디 아프기라도 한가 싶어 하던 일을 멈추고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늘 이유는 하나였죠. 심지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도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가 저녁 준비로 한창 분주할 때면 등 뒤로 다가와 저를 와락 껴안고는 당장 침실로 가자고 졸랐습니다. 지연아, 당신 요리하는 뒷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치겠어.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찌개가 끓고 있고 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있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불부터 끄고 가요. 제가 기겁하며 말려도 괜찮아. 잠깐이면 돼. 난 지금 당장 당신을 원해. 라며 저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찌개는 까맣게 타서 눌어붙었고 뜨거운 기름이 부엌 바닥에 흥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직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할 뿐 저의 안전이나 걱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갈수록 오만해졌습니다. 어디 젊은 남편 데리고 살면서 당신이 노력해서 나를 꽉 붙들어야 할 거 아냐. 고작 1살 차이일 뿐인데 어째서 저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웃어 넘겼습니다. 당신 내가 연하인 거 알고 결혼했잖아. 그럼 내 페이스에 맞춰줘야지. 다른 여자들은 나 같은 남편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섰어. 당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알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그 1살의 차이를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날카로운 무기처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유난히 고된 하루였어요.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딸 민지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와서 정성껏 만들어 택배로 붙이고 밀린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나니 점심때가 훌쩍 지났더군요. 쉴 틈도 없이 남편의 점심을 차려주고 저녁 준비를 시작할 때쯤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거리를 다듬고 있을 때 남편이 또다시 등 뒤로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엔 고생한 저를 토닥여 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지연아, 오늘 고생 많았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네. 그는 제 허리를 감싸 안고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피로에 지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우리 저녁 먹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거절이 아닌 아주 잠시의 유예를 부탁했을 뿐입니다. 정말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들어가 아플 정도였어요. 피곤해? 지금 피곤하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얼음장 같은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연아,
지금 나랑 하기 싫다는 거야? 제가 당황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덕말하고 변명하려 하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힘들어? 그럼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나도 밖에서 35년이나 일했어. 그리고 그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디 한 살이라도 많은 주제에 감사한 줄도 모르고. 늙은 여편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고작 한 살 차이로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내뱉고는 화를 이기지 못한 채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TV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덩그러니 부엌에 남겨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내내 불쾌한 표정으로 밥그릇만 노려봤고 저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걸까? 과연 이게 사랑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애 시절 그리고 신혼 시절에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 위로 오늘 보았던 냉혹하고 낯선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제 인생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존재가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말다툼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며칠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저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을 쉽게 열 수 없어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집요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매일 10km를 뛰는 사람이야. 이 정도 체력은 당연한 거라고. 다른 남자들은 늙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나는 아직 이렇게 팔팔하잖아. 다른 여자들은 이런 남편 만나고 싶어서 안달인데 당신은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고 있어.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거의 맹신에 가까웠고 그런 자신을 거부하는 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제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터놓고 말해보자. 당신 35년 동안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밖에서 돈 벌어온 건 나야. 당신이 이 집안을 위해서 한 게 도대체 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게 뭐냐고. 두 딸을 낳아 기르고 하루 세끼 밥을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뜬 눈으로 간호하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그의 그 한마디에 먼지처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이건 사랑이 아니야. 단순한 체력 과시일 뿐이지. 나는 그의 건강을 증명하는 도구에 불과해. 저는 건강함과 타인을 향한 배려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의 한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 지연 씨는 정말 복도 많아. 남편이 연하에다 저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좋아. 우리 나이에 남편이 저렇게 팔팔하면 더 바랄 게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걸까? 아니면 이건 저주일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내가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걸까? 젊은 남편은 축복이 아니라 족쇄였나? 끝없는 생각들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아침 조깅을 마치고 돌아오면 더욱 에너지가 넘쳤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저를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역시 운동하고 나니 몸이 더 개운해. 지연아, 지금 당장 하자. 저는 점점 남편을 피할 궁리만 했습니다. 그가 운동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일부러 시장에 나가거나 딸들과 의미 없이 긴 통화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좁은 집안에서 제가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화장실로 피신의 문을 잠갔는데 남편이 쿵쿵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안에서 뭐해? 빨리 나와. 나 당신 원한단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마저도 나만의 공간이 아니구나. 이런 제 속사정을 딸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 큰 딸들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하루 3번씩 관계를 요구한단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쁜 아이들에게 이런 걱정까지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 민지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엄마 좀 살려줘 라는 비명을 삼키고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남편을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연하 남편 두니 정말 좋겠어요. 부러워라라고 말할 때마다 남편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조차야 너 정말 대단하다. 형수님이 복 받으셨네. 라며 그를 치켜 세웠죠. 이런 반응들은 남편의 자만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남편의 저 남아도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릴 방법은 없을까? 그는 정말 기운이 넘쳐흐르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에너지를 건전하게 해소할 다른 배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요즘 운동만 하지 말고 다른 취미를 한번 가져보는 건 어때요? 저는 진심으로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그 넘치는 에너지를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쏟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넌지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공원에서 조깅하다가 아는 사람을 몇 명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산악회 활동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 친구 말이 요즘 등산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도 맑아진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산악회 나간 지 몇 주 안 됐는데 너무 즐겁다고 나보고 같이 하자고 하네. 남편은 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다 같이 산에 오르고 근처 맛집도 찾아다니고 좋은 경치 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활동들이 꽤 의미 있어 보이더라. 정말 잘 됐네요. 당신도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만나야죠. 저는 진심으로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더 저러는 거야. 밖에 나가서 뭐라도 배우고 자기 인생을 즐기다 보면 저 넘치는 에너지를 건전하게 풀고 와서 집에서는 나를 좀 그만 괴롭히겠지. 그렇게 일주일 뒤 남편은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그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씻고 몸에 딱 붙는 화려한 등산복을 차려입고는 신이 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산행을 다녀올 때마다 한결 생기 있어 보였고 산악회 사람들과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계룡산 정상까지 다녀왔는데 경치가 정말 끝내주더라. 이번 주에는 제주도 한라산 원정을 갔는데 바다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 저는 그가 자신에게 맞는 좋은 취미를 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한 달가량은 집에서 저를 찾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한 줄기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평화는 신기루였고 남편의 산악회 활동은 제 삶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점차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남편은 유난히 들떠 있었죠. 이번 주 산악회 정기 모임은 설악산 공룡능선이야. 말은 등산 동호회였지만 산행은 핑계일 뿐 주된 목적은 진탕 마시는 술자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늘 새벽 2시, 3시가 다 되어서야 만취 상태로 귀가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여는 법도 없었죠.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닫는 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 그의 옷에서는 땀과 술이 뒤범벅된 역한 냄새가 진동했고 손에는 먹다 남은 족발 봉지나 마시다만 소주병이 들려있기 일쑤였습니다. 젠장, 또 넘어졌네. 이놈의 바퀴. 아니, 길이 미끄러워서 원. 그는 늘 이런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죽은 듯이 누워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더욱 집요하고 난폭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들어온 그는 곤히 잠든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연아, 여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나 자고 있었어요. 아, 잠깐이면 돼. 술 한잔 했더니 몸이 확 달아오르네. 그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제 잠옷을 벗기려 들었습니다. 여보, 술 마셨으면 그냥 씻고 자요. 싫어, 지금 할 거야. 술 마시면 몸이 더 뜨거워진다고. 그는 막무가내로 저를 거칠게 껴안으려 했습니다. 싫어요. 술 냄새 나고 지금은 새벽 3시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간신히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이내 규칙적이고 외설적인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환하게 불을 켜놓고 문까지 활짝 열어둔 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그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안 해주니까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처럼 모든 잘못이 제게 있다는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 61에 이 정도 체력을 가진 남자가 몇이나 될 것 같아? 그는 여전히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35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 이토록 파렴치할 수 있다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문고리를 몇 번이나 놓치고서야 겨우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간밤에 끔찍했던 일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뭐 먹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그 뻔뻔한 얼굴이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 끔찍한 패턴은 남편이 산악회에 다녀올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화를 내고 보란듯이 자신을 위로하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것. 낮 시간의 요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산행을 다녀온 다음 날이면 그는 에너지가 넘쳐 주체를 못했습니다. 어제 산 타면서 동호회 형님들이 그러는데 운동하고 나면 그게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렇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 아직 밥 먹고 있잖아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제가 요리를 할 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김치찌개가 팔팔 끓고 있는 냄비 옆에서 그는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고 몸을 비벼댔습니다. 지금 불 켜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 불 좀 줄이면 되지. 제가 바닥을 닦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엉덩이를 만지며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청소하는 모습이 제일 예뻐.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는 이런 식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악회에서 받은 모든 자극을 집에서 제게 풀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거부하면 그는 어김없이 화를 내며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나 혼자 하지, 뭐. 그러고는 침실로 들어가 문도 닫지 않은 채 보란듯이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문이라도 좀 닫아요. 왜 닫아? 당신 보라고 하는 건데. 당신도 보는 게 좋잖아. 날이 갈수록 파렴치해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산악회는 남편을 더욱 오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전부 나를 부러워해. 61세에 이런 체력이라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대. 당신처럼 젊고 팔팔한 남편이랑 사는 걸 보고로 알라더라. 그는 이런 말들을 제게 전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 등산 장비를 잔뜩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원래 15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샀어. 엄청 싸게 산 거지. 100만 원이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돈 몇천 원을 아끼려 시장을 몇 바퀴씩 돌았던 제 지난 세월이 허무해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저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써요? 남편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인데 늙어서 이 정도도 못 써? 당신이 밖에서 취미 생활 좀 하라며. 이제 와서 잠자리도 안 해줘. 돈 쓰는 것까지 잔소리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신 평생 집에서 놀았잖아. 돈은 내가 다 벌어왔. 동호회 형님들이 그러는데 당신이 너무 까다로운 거래. 나처럼 체력 좋은 남편 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저는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남편은 새벽에 저를 깨웠고 낮에는 어젯밤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다며 저를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러다간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버릴 거야. 남편에게 저는 그저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그의 욕구를 풀어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제 거절은 불복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침실 장롱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챙겨 넣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들어와.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제주 공항에 내려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바닷바람이 상처받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가는 버스 창밖을 보며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주에서의 첫날, 저는 홀로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숨은 찼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고 발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텅 비어가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고기국수를 시켜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 빨리 먹어라. 밥 더 퍼와라. 재촉하는 사람 하나 없는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늘 그랬듯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의 공기와 바다와 고요함, 그리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제가 충분히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 당신 집은 부산이잖아. 저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제 인생이 생겼어요. 당신 마음대로 살던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윽박지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목소리에서는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나 요즘 라면만 먹고 살아. 설거지나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냉장고엔 반찬 하나가 없네. 예전 같았으면 화부터 냈을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목소리에 진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 산악회도 안 나가고 술도 잘 안 마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마치 혼잣말을 하듯 제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네.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당신 없는 이 집은 꼭 텅 빈 무덤 같아. 그의 목소리에 담긴 후회와 진심은 제가 35년을 함께 산 그 남자에게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숙소의 작은 책상에 앉아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으로 하루를 살았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아니, 내게 온전히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 제주에 온 지 2주가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주 시내에 나가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디 아파요? 아니, 몸은 괜찮아. 정신과에 다녀왔어. 정신과요? 민지가 가보라고 하더군. 아빠 상태가 이상하니 전문가랑 상담을 좀 받아보라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뭐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섹스 중독자처럼 행동했대.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요구하고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모두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폭력의 한 형태라고 하셨어.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지난 35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진심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주에 온 지 20일째 되던 날, 둘째 딸 다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요리 배운다. 유튜브 보고 계란 프라이 하는 법 배우고 수첩에 라면 끓이는 법도 적어놨어. 엄마 없으니까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같아. 그리고 며칠 뒤 민지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변하고 있어.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와. 제주에 머문 지 28일째 되던 날, 저는 올레길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그날 저녁, 숙소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민지가 알려줬어요?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남편은 제 앞에 와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제발 다시 돌아와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남편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을 믿고 돌아갈게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살 수 없어요. 알아. 정말 고마워, 여보. 이제부터는 서로 존중해야지. 나도 당신을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대할게. 네, 그래야 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이제부터 우리 부부관계는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상대방이 원할 때만 하는 거라고. 나 변할게. 남편의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약속을 들으며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살아갈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의 한 달은 제게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었고 남편에게는 뒤늦은 각성을 선물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예전과는 분명 다른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